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바로 가볼까요? 우리 최 원장님부터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로 가볼까요?라고 했어요. 바로 가볼까요? 최 원장님 고대 먼저. 개수죠. 네, 안녕하세요. 뭐라고? 발로 고대 개수라고. 네, 관세무역 데이터 분석과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은 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얘 지금 내 인사 멘트 하려고 그랬어. 뭐 이런 짬짜면이야. 짬짜면 소개라고 했어. 와, 그래도 멈추거나 뭐 틀리거나 하진 않았어. 잘했어 그래. 감사합니다. 자, 김 팀장님. 네, 자동화 생각에 데이터 분석으로 꼭 흉내 내볼래 했는데 실패했어. 아유. 재밌다. 이런 거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무나 안 되는 거네. 다시 하세요. 자,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내가 발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약간 정신 놓으니까 또 이상하게 꼬이네. 이건 이 혀 근육 연습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그래서 못 느꼈는데. 시옷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시옷? 그거 듣고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그쵸. 하다. 제가 그죠. 시옷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성시경 해보세요. 사이시옷? 성시경. 아 근데 혀 짧고 전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근데 제가 느껴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아. 내가 혀가 짧아가지고 성 이렇게 되는구나. 약간 애쓰는구나. 성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느껴져. 어. TMI네. 네. 아무튼. 근데 조과장님 처음에 같이 팟캐스트 하시죠라고 말했을 때 보이스하고 발음이 되게 컸는데. 아 그래요? 네.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야. 쓸모 없어지고 있어. 아니 쓸수록 감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성대 살찌졌나? 혀에 사이져가지고. 아 그때 되게 열심히 발음을 잘 하려고 노력했었나 봐요. 픽업 받으려고. 그렇군요. 이거 방송 나갈 때가 며칠쯤이죠? 1월 둘째 둘째 주 정도일 월요일. 거예요 아마. 네 왜요? 아니면 셋째 주, 둘째 주. 네. 아, 그럼 이제 다들 복을 많이 받으셨겠군요. 아 새해 복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아 잠깐만, 벌써 복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새해 복이?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써야죠. 아, 근데 전 이게 되게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저는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왜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 표현? 새해 복을 어떻게 많이 받죠? 받으라. 아니, 그냥- 어떻게 되면은 복을 받은 상태가 되는 굴러 거예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굴러 아니 들어오는 좋은 일 많이 일어나라라는 우회적인 표현? 관례적인 표현이지 않아요? 굿럭. 네. 저는 이게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표현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되면 복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 반대 개념이 들더라고요. 죄 받으자는 거잖아. 복을 받는 받아라. 죄를 거잖아요? 받으라고요? 벌 받아라, 죄 받아라.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을 어떤 재물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복주머니에서 이렇게 그렇죠. 자루가 돼 있잖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복주머니 생각해보면 뭔가 안에 상징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유형의 물질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재물도 될 수 있고 뭐 그 복 안에 뭐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거는 최근의 트렌드 아닐까요? 그런가? 근데 네. 복주머니는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복주머니 네. 그렇죠. 복주머니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복주머니랑 네, 네, 네. 조리 네. 뭐라 그러지? 그럼 하여튼. 네. 근데 보통 그런 데는 뭔가 재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엽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돈 많이 돈 버세요라는 벌어라 의미. 했구나. 그런가 최근에 보다. 이 뭐랄까요 신자유주의 시대가 오면서 생겨난 트렌드가 아닐까. 아.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경제적인 것들이 떠오르는 게 예전에는 오히려 뭐 평안, 뭐 가족끼리 잘 지내고 건강 이런 거? 네, 건강 음.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세뱃돈의 그러게요, 뭐. 기원을 알아봐야 그다음에 되는데 이빨 안 아프고 뭐 이런 거.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복 왜냐면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얘기. 그 상업이 발달하기 전에 세상은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복이라는 말이 있어서 복 받아라는 얘기를 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세뱃돈을 준다는 개념 자체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용돈이니까 말 그대로. 일단 자본주의가 주류가 된 이후에나 생겨난 문화가 아닐까 싶은. 그냥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덕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대놓고 돈 많이 그럼 받아라.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이 생소해. 그냥 돈을 줘.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말고. 하지 말고 네가 복을 줘 나한테. 이러면서 아 그러고 보니까 새해가 되면서 또 바뀐 게 있잖아요. 뭐죠? 한 살씩 더 먹었잖아요. 한 살 더 먹었다. 네, 한 살 더 먹었죠. 몇 살이요? 그래서 전 이제 28 됐어요. 내가 28 됐고 그죠? 28 살. 내가 됐어요. 30 몇 살이지? 네가요? 난 모르죠요. 저도 이제 개인 곧- 정보를 보호해 줍시다. 곧 서른 곧 30 됐대. 순간 지금 찔러왔어. 슬쩍 들어오지 마. 나도 30쯤에 불러보고 싶어. 시작 어떻게 하더라 그거? I was 이것도 완전히 딴 얘기긴 한데 지금 저희 플레이리스트 잠깐 보고 있거든요. 플레이리스트요? 저희 그 팟캐스트 네네. 그 영상 리스트 방송 리스트요? 방송 리스트 보고 네. 있는데 네. 그 비판과 논쟁이 1시간 25분이나 했네요. 네네네. 그게 압도적으로 제일 길어요. 다른 애들 그 중에 한 시간이 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 더 했지. 내가 25분. 아니 그래갖고 다른 거 지금 열심히 더 그렇게 길게 한 게 있나? 아 그날이 그게 역대 최장일 거예요 아마. 그쵸? 네. 그날이 공개 방송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에피소드가 오 재밌었겠다. 어째서 집에 가셨을 거야. UFC 보는 기분으로 청취자분들이 사람들 이렇게 변태스럽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그런 방송 있었어요. 이렇게 권투 글러브 끼고 나와가지고 아. 논쟁하는 거. 맞아. 봤던 것 같다. 몰라요. 고등학생들 진짜 고등학생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있었어요. 90년대 스파링과 그 논쟁을 이렇게 야 자, 누구 나와 뭐 이러면서 막 자, 네. 그 선생님 뭐 다시 또 왜 저를 뭐 이런 거 맞아, 있잖아요. 맞아. 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너 너무 알게 얘기해서 고맙다. 자, 우리 데이터 3법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 저희 새해 첫 에피소드 주제로 선택을 했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데이터 3법 오프닝 입법 절차, 우리 법이 어떻게 입법되는지에서도 배웠죠.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네네네. 개인정보보호법, 뭐 신용정보 이렇게 들어가다가 저희가 중간에 에피소드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 원장님 곧 법 만드는 일하러 가신다고. 국회로 아. 가신다고?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신다고? 저 운전도 잘하고 네 엑셀도 잘하는데 엑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썼으면 좋겠다. 네. 입법 절차 중에 지나가신 게 하나 있어갖고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 네. 그게 뭐가 있냐면 법사위원회예요. 법사위. 중요하죠. 네, 법사위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상임위 통과하고 나면 법사위로 넘어가요. 본회의로 바로 회부되는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법이랑 충돌이 나는 게 없는지 등등을 따지는 법 전문 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약간 코딩이랑 비슷해 보여서 네. QA 맞아. 네. QA거나 뭐 페어 프로그래밍이거나 아니면 테스트거나 이런 쪽의 느낌처럼 보였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죠 그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법 제정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사실 개발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것 때문에 뭔가 단계가 있고 확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런 테스트를 만드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데다가 법 자체가 뭔가 저는 코드의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법령들도 이렇게 보면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게 라인 바이 코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덴트 쓰는 어, 것 같이 맞아요. 잘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여쓰기 들더라고요. 하고 막 네, 거기다가 들여쓰기. 맨 앞에 정의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서로 링크도 하이퍼링크 되게 잘 되어 네.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네요 진짜. 그래서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언 자체를 그 개발 언어스럽게 개발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물론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잘 안 되는데. 그럼 라이브러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불러오고 뭐 이런 건가? 정확하게는 얘는 이제 충돌이 안 일어나는지를 검사하는 위주로 설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사위는 엔터 쳐가지고 에러 나는지를 미리 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거고 겁나 똑똑해야 되겠다 법사위는. 그렇죠. 네. 똑똑한 사람이 가야만 하죠. 그래서 안 국회의원 그런 경우가 중에 많아서 이제 그렇지. 판사 출신이 네네네. 많고. 판사 똑똑하기도 출신들. 하고 되게 깐깐하게 거의 평생 볼 법만 수 보고 있어요. 사셨던 분들이 네. 가시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익에 휘둘리면 안 될 것 같아. 뭐 당연한 거지만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판사야말로 자기 스스로 컴파일러가 된 사람들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예. 뭐요? 판사를 컴파일러라고 부르다니. 아니 맞지 뭐. 그 규칙에 맞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 꼭 그렇게 규칙에 맞게 동작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쵸. 네, 문제를 보는 거죠. 그걸 결국에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뭐 본론 직전에 상식 하나면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법을 아까
지난 회차에 말씀드린 법제 찾아보셨다면 이제 법을 읽는 법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을 읽는 법이요. 네, 법은 일단은 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몇 조라고 한글로 써 있고요. 그 네. 다음에는 보통 원문자가 나옵니다. 1, 2, 3, 4의 원문자가 동그라미 나오는데 1, 동그라미 2 이렇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는 항입니다. 1항, 항. 2항이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1 우리가 1점, 2점, 점을 뭐라고 표현하지? 점이요. 점이요. 네. 1점, 2점은 이제 호라고 합니다. 호. 네. 그래서 항 다음에 호라고 하고요. 조항호.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 나, 다가 점으로 또 나옵니다. 가점, 네네네. 나점. 그는 이제 목이라고 합니다. 조항. 1조, 2항, 가목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위 계층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좀 붙여서 제대로 읽으시면은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방송 준비하시다가 전개 진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신림동 고시촌 출신입니다. 아 그래 익숙하신 것 같았어 제 느낌이. 데이터보다 훨씬 그쪽이 좀 더 익숙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단하시다. 네, 하여튼 그냥 상식 수준에서 그 정도는 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말씀드렸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제 제 3장 개인정보의 처리라는 걸 보고 있었고요. 네. 어떻게 수집할 수 있다, 어떻게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제 17조 개인정보의 제공이라고 합니다. 지난 회차 조 과장님이 잠깐 비슷한 언급을 하셨었는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선 용어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제 이용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은 실제로 수집한 사람이 본인이 이제 본인의 업무에 쓰는 것을 말하고요. 개인정보의 제공은 제3자한테 이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집은 A가 있는데 B한테 이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공은 위탁과는 또 다릅니다. 위탁은 수집한 A의 목적을 위해서 그 처리하는 그 기술만을 제공하는 것이 위탁인 거죠. 뭐 언급이 되겠지? 네이버가 회원가입하면서 개인정보 받았어요. 근데 네. 그것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그 처리하는 업체만을 따로 준다면은 그것은 위탁인 거죠. 위탁. 제공이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처리 행위에 대한 위탁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을 주체는 네이버인데. 주체의 네. 법적 책임은 네이버 갖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하청 준다는 얘기죠. 예, 쉽게 표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이제 모든 규정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언제나 정보 주체, 내가 동의한 경우입니다. 네. 동의하지 않고 위탁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불법인 거예요. 불법인 거, 위법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뭐 뻔한 얘기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이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지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이제 지침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계열사를 통합하기로 했어요. 네. A라는 회사가 A 여러 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하기로 해가지고 같은 그룹사인 거죠. 자, 이럴 때도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사업자 외에는 모두 제3자인 거죠. 예를 들어 어떻게 될 수 있지? 계열사가 뭐 있는 회사. 김팀장 솔루션스라는 게 회사 3개의 각자 아이디를 회원가입을 받았었는데 네. 그거를 웹사이트 통합을 한다고 쳐요. 네. 회원 통합을 하는 거죠. 그때 통합할 때 각 3사의 정보들이 다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통합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새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위탁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은 제18조이고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동의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목적입니다. 지난 회차에도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수집을 할 때부터 애초에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어떤 목적으로 쓰일 겁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수집할 때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은 목적을 얘기 안 한다거나. 그렇죠. 그것 자체부터 위법이죠. 수집은 하는데 안 가르쳐주지롱 뭐 이렇게 그쵸, 쓰면 안 그쵸. 되는 거죠. 절차상의 위법 그리고 이용상의 위법 둘 다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홈쇼핑 회사가 상품 배달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것이 자기네 회사의 계열사 콘도에 제공을 해가지고 만약에 콘도 홍보 문자가 날라왔다면 이건 위법인 거죠. 아 근데 그런 사례가 좀 있나 보네요. 실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위법 사례여가지고 신고당한 사례여가지고 지침에 나온 건데, 근데 되게 뻔하죠.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뭐 김 과장 그 좀 데이터 좀 줘봐. 우리 문자 보내게. 이러는 경우가 빈번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수집 당시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별도의 동의가 있는 역시 동의가 제일 처음 나오고요. 내가 동의했다면은 내가 제공한 목적 말고 다른 데 써도 돼라고 동의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등의 목적 그리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공공기관 업무의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했던 얘기인데 마무리상으로는 목적 외 이용 제공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메일이 오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목적 외 이용 제공 동의 할 때도 목적 지금까지 우리가 동의받은 거 이외에 다른 목적인데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라고 벽시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내가 작성한 거 이외에도 사용할 겁니다까지만 하면 되나요? 역시 같을 것 같아요. 네, 그 규정을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그 역시도 똑같은 수집인 거잖아요. 네네네. 수집할 때는 목적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굳이 예외될 것 같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할 것 같아. 안 그러면 온갖 데 다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외 무제한 규정- 사용 권한이 되는 거잖아요. 예외 규정처럼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네네. 그 귀찮음을 함부로 편하게 해주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나라 법은 그 귀찮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법으로 규정하고 지키려고 노력해도 해킹으로 한번 털리면 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도 그 해킹 그 신용카드 회사가 털렸을 때 엄청 강해진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19조, 20조로 잠깐 넘어가고요. 21조에 개인정보의 파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제 그냥 낭만적으로 잊혀질 권리라고 했었었는데 페이스북도 이걸로 이슈가 많았었죠. 이제 돌아가신 망자에 대한 개인 그 페이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서비스가 가동돼서 그 권한을 줄 수 있어요. 유족한테 주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를 지정해서 맞다. 내가 사망을 하면 이 사람이 상속자. 나의 데이터를 이제 위임한다라는 걸 줄 수 있어요. 그 생전에 미리 네네네. 그러니까 사후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기능이 네. 생겨가지고 저도 이제 주고받고 했거든요. 아, 네, 맞다, 그런 게 맞다. 있더라고요. 네, 네. 주고받고 했다고요? 예, 예. 누굴 걸 아니야. 내가 요- 죽으면 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을 거. 지금 페이스북은 약간의 그냥 가십처럼 얘기한 거고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부분이거든요. 네네. 자, 다른 법에서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이거를 어디에 쓰겠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 쓴 게 끝난 거죠. 네. 어떤 이벤트성이라든가 그리고 해당 서비스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라는 게 뭐 서버에서 삭제라든 종이를 파기하든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존되지 않게끔 절대로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좀 재밌는 사례 같은 예외가 있는데요. 회원이 탈퇴를 했어요. 회원이 네. 탈퇴했으면 탈퇴일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되겠죠. 근데 할부 미납 요금이 남아있다면 5년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저 사람이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 관련된 서비스가 아직 안 끝난 거죠. 뭐 아니면 통신회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일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사실 서비스가 안 끝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제 말이 그거였어요. 방금. 네네. 네네네. 자, 그렇게 되고요. 아니 서버에서 삭제했는데 그 서버를 버렸어요. 근데 누가 그걸 데이터를 복구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막 다. 그러면 그냥 해킹이랑 똑같이 그게 무슨 알겠습니다. 서버를 그냥 쓰레기장에다가 아니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핸드폰 수리 업체들에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저 중고 그런 생각이 매매상들이. 드는 거죠. 네.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걸 버릴 때는 아예 다 부숴가지고 버려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렇게 안 하세요? 하드웨어를 다 부숴가지고 버리는 그럼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버리죠. 아직 그렇게 버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그렇죠. 기계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야? 뭔 소리야? 무슨 얘기야? 기계가 얼마나 소중하시겠어. 난 버린 적이 키보드가 없는데. 소중하지. 하드가 소중하지. 키보드에는 뭐가 저장되진 않으니까. 하드가 소중하진 않아. 아 그래요? 다 기계 덕후로 격상하신 줄 알았지. 아, 키보드만. 저 근무했던 회사는 매월 그 원래 행사가 그 업체 부르는 거였어요. 그 지우기? 문서 소각, 파기 업체들. 문서 파기 업체 그쵸, 불러가지고 그쵸. 예 문서 싹 모아가지고 파기 사진까지 다시 받고. 그것도 다시 맞출 수 있어요? 그 해외에 있는 서비스 중에 되게 재밌는 정말 아이디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 뭐지 지적으로 이제 조금 태어났을 때 문제가 있었던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기억 못하게. 아니 읽을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그러니까 읽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채용을 하는 거죠. 지적장애 같은 사람들 채용을 하면 그럼 문서 파기 업무에는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지. 아, 내가 뭘 봤는지 모르니까. 봤는데 본 게 뭔지 모르니까 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경 이렇게 구글 글래스 끼고 들어가지고. 뭔데 그거?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 이제 22조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라는 조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것도 쉽게 요새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구글이나 MS의 어떤 툴들 이용해가지고 이때 동의를 받는 방법이 여기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그것도 한번 우리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포괄 동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일괄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귀찮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구분되어 있는 건데 그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 이용 동의, 그리고 제3자 제공 동의, 국외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목적 처리 동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반드시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한 번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 수 없다는 거군요. 네네네. 한 번에 일괄 체크는 가능하겠지만 음. 포괄적으로 한 번에 동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크 한 번으로 안 되고 나눠서 체크는 꼭 해야 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굳이 그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랑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야 돼 있습니다. 이게 박 박사님 한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선택과 필수가 나뉘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부분 네네네. 여기 들어가는 것 같고, 마케팅 광고에 대한 동의 방법은 다른 동의랑 구분해서 하게끔 돼 있고요. 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화 서비스를 제공 거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필수 동의 안 하면 동의를- 네. 필수 동의를 안 하면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필수 동의를 안 하더라도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안 그런 곳이 많죠. 최소한의 회원 관리를 위한 이름, 주소, 뭐 아이디 뭐 이런 정도 빼고는 선택 안 해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네요. 네, 근데 네. 왜 필수 체크 다 안 하면 가입 안 되거나 이런 서비스들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고하면 되나? 여기에만 따지면 사실은 법에 저촉한 그러니까요. 상태인 거죠. 그 저는 그런 거 보면 이럴 거면 이걸 왜 따로따로 다 클릭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차피 다 음. 필수 아니면 가입을 안 시켜줄 건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동을 대신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14세 미만 이건가요? 그럴 거예요. 아동. 네네. 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매체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동의 방법을 따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입니다. 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인데요. 자, 여기서 민감정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한층 더 단어 그대로 민감한 정보죠. 되게 중요하고 엄격히 처리돼야 되는 정보입니다. 특히나 민감한 것들이 있는 거군요. 네네네. 되게 사생활 사상 같은 거. 네네네. 그렇죠.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거나 현저히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다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핸드폰으로 유출되는 거랑 제 성적 어떤 취향이 유출되는 건 다른 문제이니까. 예, 예를 들면 그러네요.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사상, 신념, 두 번째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및 탈퇴,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 견해, 네 번째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다섯 번째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 아, 성생활이 아예 명기가 돼 있네요. 신기하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정치, 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요. 아, 왜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성인용품 택배를 시켰는데 이렇게 써달라고, 그러니까 원래 뭐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택배 거기에 어떤 제품이 들었다고. 근데 누가 이렇게 제품 너무 뭐라고 써가지고 배송이 되면. 갑자기 또 생각난 엄청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재밌을 것 같아. 아파트 앞에서 분리수거 하잖아요. 네네. 폐지 버리잖아요. 갔는데 아마도 가정 내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 많이 있죠. 예. 근데 성인용품점인 거야. 아, 근데 그 고객 목록에 개인정보 다 있는 거야. 그거를 폐지 버리는 데다 이렇게 뭉터기로 버려놓은 거예요. 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왔어요, 신고해야 되나? 그냥 갔죠 집에. 뭐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 신고해야지. 그래서 그 신고할 생각을 못했네. 아, 112에.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도 그런 식으로 계속 폐기물을 내셨을 텐데 야, 세상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고를 할 걸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경찰에다 그냥 신고해야지 뭐. 근데 아마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쇼핑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 뭐 직접 파쇄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꽤 많을 텐데.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청취자분들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소포 받으시면, 택배 받으시면 항상 주소는 다 뜯어가지고 버리셔야 되는데. 요새 뜯어지게 돼 있죠, 그거. 네, 근데 이제 그냥 버리면 이게 폐지랑 같이 그 개인 정보가 흘러다니는데 전화번호, 주소, 이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갑자기 무서워졌어. 왜요? 뭐 샀어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였어요? 민감한 정보라고 했죠? 넘어가시죠. 네.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수습한 거 아니잖아요. 기억만 하지. 네.
네, 그리고 이제 민감 정보 다음에 이제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제 24조이고요. 여기서 고유 식별 정보는 이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된 식별 정보를 말합니다. 박박사 이런 거. 자, 우리가 뭐 다른 정보랑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정보들은 진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제 되게 중요한 정보인 거죠. 그래서 4가지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게 취급하셔야 된다는 거. 아예 취급 안 하면 제일 베스트겠죠. 사진은 아닌가요? 사진도 개인 정보이지만 고유 식별 정보는 아니. 얼굴을 보고 딱 그 사람인 걸 네네네네. 모르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것이 사번, 학번,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거는 고유 식별 정보는 아니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에 대한 정보도 아니기도 하고요. 네. 법인 정보는 당연히 개인 정보가 아니죠. 네네. 근데 사번과 학번도 여기서 구분되어서 이제 아니라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4번은 뭐 그 회사다까지 특정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데다가 그 안에 정보를 취급해서 찾아야 되니까 개인 정보가 아닐 거고 학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고유 식별 정보를 이렇게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고유 식별 정보는 원칙이 금지입니다. 처리가. 네, 원칙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따로 동의를 그에 대해서 따로 동의를 받거나 법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일부 허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없네요. 자동차 번호판은 그쵸. 대물. 근데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예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네. 받아도 안 되고 그렇죠. 활용해도 안 되고. 네네네, 그렇죠. 수집 자체가 원래 금지되어 있는 경우.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네. 개념인 거죠. 네. 근데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마침 다음 조항이 이제 주민등록번호에 따로 규정이거든요. 한번 네네. 볼까요? 그러면 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의 제한이라고 해서 24조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가지 조항이라고 그래요. 24조가 그대로 있고 25조도 있는데 굳이 조 번호를 안 바꾸고 사이에 끼워 넣는 조항들인 거죠. 그래서 나무에 가지 생겼나 보다. 추가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정은 일부 개정이라고 그래요. 조의 번호가 바뀌지 않으면은. 얘 번호를 넣으면 다 바뀌어야 되니까. 네네네네네. 그리고 조 번호가 싹 바뀌어 버리는 걸 전면 개정이라고 하고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끼워 넣기군요. 끼워 넣기. 그래서 이런 걸 가지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쓸데없는 얘기를. 네, 그다음에 자,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 좀 읽어볼게요. 자, 2014년 8월 7일 날 시행된 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적용된다. 즉,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첫 번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아마도 보험업 같은 게 대표적일 것 같아요. 뭐 의료업도 마찬가지죠. 의료업도 예, 그렇죠. 그리고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위에 준해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네, 안전행정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에만 한해서 주민등록번호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물이니까 그 이전에 시행됐던 서비스들은 많이들 아마 그러네요. 아직 안 바꾸고 막수에 네. 했던 것도 있을 그래서 것 여전히 같아요. 많이 보게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애들은 보통은 수집 안 하고 요즘에는 옛날에 만들어졌던 애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보통은 계속 수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법에 따라서 보자면 불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디 가입할 때 부모님 주민번호 넣는 경우 굉장히 많았잖아요. 엄청 많죠. 네. 아니 없죠. 그런 게 없어요. 와, 나는 아, 난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장난 머리가 아니네. 좋다. 네. 이미 우리 성인이니까. 자, 제가 오늘 나 방송 성인 사이트 얘기한 거 아닌데? 그런 얘기한 거 나도 아닌데? 그런 얘기한 거 아닌데? 그 얘기한 거 아닌데? 근데 우리는 왜 성인이니까라고 왜 얘기한 거죠? 성인이면 자기 거 쓰면 되잖아요. 내 거 쓰면 되니까. 자, 진짜 넘어가, 진짜 빨리. 빅뱅이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개인정보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규정인데요. 네. 맞아요. CCTV입니다. CCTV. 네, 우리가 흔히 뭐 인터넷 회원 가입을 통한 정보 제공만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내 얼굴이 찍히는 거 역시도 그쵸. 개인정보의 제공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어디까지를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라는 법적 용어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 컨트롤하는, 법에서 제한을 하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버스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돼서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CCTV에 해당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일정한 데 촬영을 하니까. 근데 그 버스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네.
일정한 공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음성과 음향까지 녹음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오로지 영상만 촬영하는 걸 대상으로 합니다. 네, 음성을 촬영하는 비디오 녹화는 대상이 아닌 거죠. 자, 여기에서 사물이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과 관련이 있는 것을 한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좀 웃기기도 했는데 천문대에 설치돼서 우주를 촬영하는 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닌 거예요. 별은. 네, 별은 우리가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 것이고. 달에 내가 사놓은 거 있는데 그건 내 거 아니야? 내 드론 저기 지나가는 거 걸렸는데 그거 내 거 아니야? 미친 것 같아. 딴 얘기인데 그 네. 테슬라를 구매하신 분이 깜짝 놀라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네. 테슬라 안에 몰랐는데 내부 촬영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나를 찍고 있는 카메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물어봤더니 테슬라에서는 언젠가 그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출근을 한 다음에 테슬라한테 자 너는 가서 우보해 라고 명령 내리고 나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율주행으로 테슬라 혼자서 돈을 벌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사용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촬영해서 서버로 가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 카메라 놀래서 찍은 걸 봤더니 알고 보니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거를 곧 실현될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업데이트해서 쓰면 되니까 일단 장비는 다 그러니까- 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이제 이 하드웨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조차도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 추가를 할 수 있다를 전제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전자기기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방송을 준비하다가 그걸 보다 보니까 이 법에 저촉되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더라고요. 그거는 예, 고정된 장소를 촬영하는 내부를 처리- 촬영하고 내부를 있으니까. 촬영하다 보니까. 네네네. 블랙박스가 아닌 그런 게 아마 가십처럼 있었고요. 인터폰은 어떨까요? 인터폰은 지속적으로 녹화는 안 촬영하지 되잖아. 않고 녹화하지 않고 녹화는 안 몇 되죠. 가지 요건이 안 될 것 실시간인 같은데. 그리고 인터폰이면 영상이 있는 그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걔를 별도 레코딩을 한다면 또 다른 얘기일 것 같긴 그쵸. 하고. 레코딩 네. 정보가 남아 있잖아요. 24시간 촬영하지 않는다는 게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게 뭐라 그러더라? 그 카메라인데 네트워크가 되는 카메라가 있어요. IP 네트워크 카메라. IP 카메라.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인 거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네트워크 카메라. 법에서는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은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까지 제가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인상 깊었거든요. 항상 나오는 게 동의, 그다음에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정보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구나. 그 외의 것들은 굉장히 위법,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용정보 이용법은 제가 목적만 읽고 넘어갈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금융기관에 적용할 때의 특수 케이스를 다루는 이제 특별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정보는 이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저희가 이제 보험, 저축 뭐 이런 것들을 가입할 때 제공하는 개인정보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살 때도 제가 누군지 주소 어딘지 해야 되니까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거랑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자, 정보통신망법은 이제 1985년에 제정되었던 법 이름도 좀 옛날 것 같아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전산망법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업데이트된 것이 현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체 이제 국가 시스템의 전산망을 이제 확충하기 위한 어떤 법률이었었는데 그것이 1997년에 2단계가 완료돼 가지고 이것이 법률이 필요가 없게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제정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대표적인 게 이거 같아요.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 권한 필요시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 iOS도 그런가요? 제가 안드로이드를 써가지고 그 앱 설치할 때 뭐 동의하라고 누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카메라 접근 동의, 연락처 접근 동의 이런 거 받는 것들. 그렇죠. 이 이제 여기 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있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해야만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가능하다. 이건 조 과장님이 지난해 한번 분노를 표하셨던 부분이었는데 내가 나빴어요.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간략히 요점 정리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좀 준비를 한 이유는 최소한 기본 내용이 뭔지는 알고 그 다음에 개정문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팩트들을 중요 사항 위주로 해서 쭉 나열을 좀 해드렸고요. 지금 알려주신 게 개정될 거다요? 아니면 지금 상태가 현재 이거다요? 법률입니다. 기존 법률 개정문이 얘기하신 아니라 거고. 네네네. 그럼 기존 이제 법률. 개정안이 뭔지를 얘기해 네네네. 주시겠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 뭐 많이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제일 핵심 정보는 이것입니다. 이제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네. 자,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등 어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식별자가 포함된 정보를 말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식별자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름,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겠죠. 그리고 개인정보에서 식별자를 다른 표현으로 바꾼 거를 가명정보라고 합니다. 비식별화. 네, 비식별화 조치를 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익명정보를 말을 하게 되는데 익명정보는 한층 더 나가서 식별자를 완전히 삭제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어떤 뭐 의료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인데 이름 싹 지우고 뭐 나이 싹 지우고 이렇게 해서 줘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분석가들 입장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정보, 그냥 양만 많은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가린 정보, 가면 정보를 갖다가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가명 정보를 정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또 유통을 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동의 없이도. 네네네네. 비식별화 한다면 예. 유통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법을 여러분들 쭉 들으셨다면 와 되게 함부로 할 수 없겠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정안에 의한 가명 정보의 유통이 된다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 유통에 대해서도 내가 동의 안 해도 네네네. 왜냐하면 가명 정보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는 빼고 네.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그게 누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내 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그렇죠. 예. 근데 1차 판매는 그렇게 되겠지만 유통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아마도. 근데 그거에 대한 혜택을 내가 받아야 그게 유통이 되고 판매가 돼도 좋은데 가명 정보를 해서 돌아다니면 그게 나에게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 데이터를 왕창 모아가지고 이제 내가 걸릴 만한 병을 뭔가 이렇게 분석해주고 진단해줘서 나한테 그게 혜택이 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공익성도 많이 주장을 해요. 네. 당신한테 직접 혜택을 가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개발함으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연구 개발에서도 중요한 맞아. 논의기도 연구 개발 하죠. 측에서 특히 많이, 네. 의학 쪽 데이터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좋은 모델링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모델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처리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 논의거리로 가지고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익성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이 뒤처져 있다. 빅데이터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런 활용에 대해서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빨리 필요하다라고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네. 그것이 지금 이제 본회의에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은 한 다리만 건너가면 내 정보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분석을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정보 A, B 데이터셋 결합하면은 난지 누군지 금방 알아낼 수 있다. 지난 회차에 제가 말씀드렸던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지 보호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이제 두 가지 의견이 팽배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합의가 없이 지금 개정이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논리하고 그다음에 그냥 맞아요. 개인 시민 사회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에 모두에 해당될 것 같거든요. 개인정보를 제공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의 마지막 토론거리로 한번 던져봅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뭐 딱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게 활용되는 가치를 더 중시하세요? 아니면 이게 보호되는 가치를 더 중시하세요? 일단 최 반장님 어떠세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보기 너무 어렵긴 네. 한데 어떻게 얘기해도 욕 먹는 타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본인의 생각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떠세요? 저는 과연 이렇게 해서 공익이 정말 커질까 라는 것인데 내가 내 정보를 포기하는 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가치를 좀 더 중시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직까지는 개인의 가치가 조금 보호의 더 가치. 인권이니까 좀 그런 입장이 조금 아직 있습니다. 저는 박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도구가 더 충분히 성숙되어야만 이런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네, 아직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명정보에 활용해서 가명정보의 저 법률 예시에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계속 알려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알려줘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돼. 라는 설계로 진행을 한 건데 저는 사용 시마다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용 시마다 어떤 목적에서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가 지금 신용정보 활용 안내 오는 것처럼 항상 안내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가명정보의 활용이라면 동의가 되며 최소한의 고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네. 매번. 네, 심지어 언제나 항상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중단을 요청하면 바로 네, 중단되는. 직접. 중단 파기를 네, 요청하면 직접 회수해서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를 전제로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역시 인프라 레벨에서의 블록체인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꼭 이 얘기는 블록체인과 연결되더라고요. 네, 김 팀장은 어때요? 저는 이건 그냥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아, 할 거다. 이거는 자본 논리, 기업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된다 하는데 언제 되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제한을 안 두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용 남용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업계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것들 많이 봐온 것으로는 다들 그냥 하고 있거든요. 암암리에 그냥 네. 이게 누가 신고를 누가 하지 않는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남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법의 테두리 안에 이걸 들어오게끔 제대로 제정을 해서 활용을 좀 이렇게 양성화하는 게 맞는 방향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저도 약간 김 팀장의 말에 동의하는 게 이거는 사실 저희 의지랑 상관없이 진행이 될 거잖아요, 개정안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개인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명으로 어딘가 정보를 주면 그 분석의 결과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어떤 공익에 의해서만 쓰이게 될 거잖아요. 그쵸.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내 정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 내 의료 데이터부터 해서 신용 정보 이런 정보 다 이용할 수 있어. 대신 내가 누군지를 비식별화해서 이용해. 대신 그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한테 줘. 너는 신용 정보를 보니까 얼마 대출이 가능하고 너는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걸 나에게도 피드백을 줘. 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사고 파는 시스템이 가야 개인도 내가 정보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어떤 1시간짜리 토론회를 한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어떤 반대하시는 측의 입장께서는 최소한 일단 시행 단계에서는 목적에 제한을 두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행문은 그대로 개정돼서 시행이 돼버리면은 정말 사기업이 마음대로 쓰는 걸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연구, 통계학적 목적 이런 부분을 조금 제한을 둬가지고 좀 공익을 위해서 쓰이게끔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연구 목적으로도 되게 쓰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심평원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는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구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공개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연구랩에서 쓰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예를 들면 기존에는 찾아낼 수 없었던 질병을 찾아낸다거나 어떤 개인들한테 딱 맞춤형 뭐 약의 조합을 찾아낸다거나 이런 식의 연구가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애초에 법 자체가 그걸 그렇게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을 못 하거든요. 비식별 조치가 원인이 되는 거. 그렇죠. 거죠.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됐을 때 파급효과가 너무 심각하니까 제한하는 거잖아요. 유치를 됐을 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럼요. 지금 심평원 데이터는 그걸 다룰 수 있는 심평원이 제공하는 단말기에서만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은 아주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직접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제가 알기로는 2가지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보 가져가던 저 애가 이 개인 정보를 충실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어라는 걸 증명하느니 제한적으로 가져가게 두는 게 나은 선택지인 거죠. 지금 당장은. 또 어떻게 활용할까요, 기업들이? 의료 쪽 말고. 정말 단순 사고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유통업자 같은 개념에. 근데 어차피 비식별화 되니까 그 사람한테 마케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직접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네네. 모델을 만드는 용도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잘 구매하게끔 만드는 마케팅 모델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어떤 물건을 사길 원하는지 제가 추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 대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산 다음에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된 고객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을 때 뭘 좋아할 건지를 추론해서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쿠팡이 맨날 나한테 이상한 거 추천해주다가 나 진짜 필요한 걸 추천해주네? 그러니까 시스템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연구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개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그 이익의 최대 수혜자가 과연 개인들이냐. 사실은 결국에는 기업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렇죠. 기업이 더 네. 큰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직접적인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내가 이용했다 그래서 나는 이득을 봤어. 내 개인정보를 활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득을 봤어라고 개인이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난 이거를 선택하게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이. 나는 계정 안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주는 데이터를 이제 뭐 기업이 사고팔고 활용할 수 있고 대신 피드백 포인트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내가 유지하면 1년에 뭐 예를 들면 10만 포인트씩 계속 주는 거야. 어차피 그거보다 더 큰 이득을 기업은 취할 거거든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주면 되고. 근데 사실 이거를 반대하는 쪽 논리에서는 네. 그냥 개인 정보가 활용이 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박 박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위험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범죄 용도로 쓰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온갖 정보를 다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악용할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면 이거 엄청 끔찍한 거고 그래서 애초에 그걸 원천 봉쇄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혜택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건 그 다음 레벨의 문제인 거고. 근데 저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내가 특정해서 누군가를 해를 가하고 싶으면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 수집하면 지금 뭐 어느 지하철 혹은 어느 버스 어디를 걷고 있는지도 딱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뭐 자율주행차에 갑자기 뭐 이상한 바이러스를 심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지금도 뭐 SNS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죠.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근데 김 팀장 얘기처럼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여서 이걸 뭐 막 개인이 막거나 이러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중국은 심지어 물어보지도 않잖아. 그 천궁이라는 시스템으로 얼굴 그 사회 점수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하면 그 무단횡단한 사람의 얼굴을 찍어가지고 저 사람의 뭐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매치해서 사회보장 점수를 깎는 거예요. 나중이 되면 사회보장 점수가 낮은 사람은 예를 들면 비행기 1등급석도 못 타고 뭐 더 뭐 금리를 높게 평가하고. 진짜 빅브라더네요. 네, 진짜 완전 빅브라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의 발전만 놓고 보면 네. 중국이 짱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과연 그 시스템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최고의 탑다운 시스템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얼굴로도 이제 다 결제를 한다고 하니까 아. 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상충하는 거죠. 개인의 권리, 인권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득과 관련된 측면들이 이제 상충을 하는 거고 어떤 것에 손을 들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게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 논리 쪽으로 안 갈 수가 있을까? 지금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산업 논리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 그쪽으로 발전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쪽에 되게 힘을 싣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갈 수 있을 방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제동의 활동의 일환이 뭐였죠? 그 유럽
GDPR. 네, GDPR 중에 하나예요. GDPR이 이런 큰 기업들에게 요구한 기본 기능 중에 하나가 자기의 데이터를 전부 다 이관하는 기능을 요구했어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제가 다 꺼내서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기본 기능으로서 제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의 취급 권한을 사용자한테 주는 행위로서 법률 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우고 싶으면 나와 관련된 정보는 다 한 큐에 지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 옮겨서 쓰고 싶으면 그냥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큰 기업 몇 개가 엮어서 자기들끼리 데이터 스키마 맞춰갖고 이관할 수 있는 기능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뭐 다른 얘기면 다른 얘기인데 뭐 당연히 하실 것 같긴 한데 인터넷이나 어떤 어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유럽 쪽에 서비스 하신다면 GDPR의 저촉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큰일 나.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지침에서도 꼭 조심하시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회사도 글로벌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신경 써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국내법이니까. 네. 저는 그리고 뭐 약간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50년 이내에 분명히 어느 한 국가가 디지털 프리를 선언할 것 같아요. 디지털 프리? 네, 그러니까 디지털 없는. 그러니까 아. 어떤 국가들은 막 이런 AI와 데이터 분석 막 시스템이 발달하는데 예를 들면 호주에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 거야. 움파룸파족 막 이런데. 이미 있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는 그런 거에 그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개인의 가치를 개인의 정보를 중시하고 독립국으로서 살겠다. 약간 나는 그런 게 100% 생길 것 같아요. 국가 자체가. 네, 국가 자체가 그냥 그러면- 연합국처럼. 그러면 비행기도 그 자율 운전 안 되는 비행기만 입국할 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그렇다는 얘기는 완전히 독립돼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디랑도 교육을 그리고 하지 않겠다는 교류도 얘기고. 못 한다는 교육을 안 소리인데?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오픈하지 같아요. 않겠다는 거지. 고립시키는 거죠. 디지털로. 음. 그러니까 북한을 미국에 고립시키듯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듯이 이 나라의 디지털을 고립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반대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한 50년 뒤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진짜 어딜 가든 내 위치가 파악되고 얼굴로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에서 사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죽어도 그런 데서는 못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자본을 모아서 나라를 그러니까 뭐 섬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그냥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고 서로 그냥 얼굴 대 얼굴로 보고 핸드폰 없이 살고 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또 다른 국가가 비슷한 개념이 있긴 한데. 생길 수가 있을 것 지금도 같다. 이미 비슷한 아니 뭐 종교 집단들은 많죠. 뭐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게 나는 자연인이다가 모이면 그거.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랑 이런 거를 우리가 생산한 걸로만 하겠다 이런 운동이 있던데. 아. 네네네. 그 비슷한 그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 기술의 발달이 확 올라갈수록 그렇게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역으로. 더 빨리 생길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만약에 저도 고민될 것 같아요. 완전히 모든 게 공유돼서 정보가 갖춰진 시스템 사회와 그런 거 없이 진짜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쵸. 사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난 약간 고민될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그런 두 사회가 모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상적으로도 그려지거든요. 멘트만 따져보면. 유토피아 같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공유가 안 돼 있으면 따뜻한 인간 사회인가? 과연 그 사람들은 따뜻하게 살까? 서부터 문제고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뭐든지 다 공개되는 사회이기만 할까? 지금 법들은 그걸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아닌 거죠. 애초에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회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아요. 더 익숙한 상황이 됐겠죠. 우리가 SNS를 어느 기점으로 딱 쓰게 됐다고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얼굴 인식 이런 거에 거부할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한국으로 망명할 기회가 있어. 그리고 한국은 얼굴 인식 시스템을 앞으로 도입하지 않을 거야라고 한다면 넘어올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우선 그런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런 정도의 선택은 예, 있겠죠. 극단적으로는 예. 아닌데 중국처럼 대부분의 국가가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 이제. 디지털 프리.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디지털 프리와 디지털의 완전 간극은 아니더라도 중국처럼 얼굴까지 다 인식하는 국가와 그렇지 저는 않고 일단 안 돼요. 일단 이거 소극적인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SF 너무 영화 많은 걸 중에 포기해야 돼. SF 영화 중에 요즘은 꽤 많은 영화들이 그런 게 다 갖춰진 시스템을 상징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갈 것 같은데. 중국이 희한하게 탑다운이 잘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된 것뿐이지. 중국처럼 다 되진 않을 거다. 당연히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중국 말고 다른 사례는 없으니까. 우리가 네. 아는 한에서도. 그리고 그게 기술 발전적으로 과연 오르냐 아니면 정말 혜택을 잘 주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생체 데이터를 활용한
인증 시스템은 굉장히 취약한 인증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가 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유출되면 그쵸. 바꿀 방법이 없어. 뭐 지문이라든지 홍채가 유출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거야? 눈알 바꾸면 되죠. 바꾸면 되지. 페이스 오프. 네. 다른 얘기를 잠깐 꺼내볼게요. 그 방금 데이터의 주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앤드류 양이라는 대선 주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이제 테크 기업들이 워낙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빼간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테크 기업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쳤었는데 그거에 이제 다른 하나의 더 주장이 뭐가 있냐면 개인들이 데이터를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돈을 벌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내가 일일이 내 걸 얼마큼 사용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얼마입니다. 이게 아니고 아예 그 기업들에게 일정 이상의 세금을 제대로 받아서 그걸 기본소득으로서 돌려주는 게 타당하다라는 논리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 팀장 의 얘기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걸 막는 건 힘들어 보이니 국가에서 나서서 세금으로 때려서 받아서 나눠주어야만 한다라는 논리였고 저는 논리 자체가 굉장히 제한점이 있는 거랑은 상관없이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생각 좀 빨리 할 수 있는 정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제가 올해 있었던 행사 그 전시인데 불온한 데이터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불온한 네, 데이터. 불온한 데이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있었던 전시인데 미술 이런 전시예요? 네? 미술 미술 전시예요? 전시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 세상에 왔을 때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였는데 되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인상적인 작품이 얼굴에 쓰는 가면인데 얼굴의 형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내 얼굴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그걸 쓰는 거예요. 이제 거부하는 거야. 내 데이터 수집당할 이번에 왜 것들을. 홍콩 시위에서 그런 비슷한 장비 쓰인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특정 이 사람은 예술가 집단이긴 하지만 아마 그런 생각들이 모이고 집단을 이루면 아마 이제 이쪽에 반대되는 집단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 과장은 언제 갈 생각이에요? 섬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모으면 그럼 안 간다는 얘기구나. 그 섬을 갈 때는 이제 헤엄쳐서 가는 거죠. 아니 사실은 원룸일 수도 있어. 원룸에서 안 나가. 원룸에 이제 비밀번호 누르지 않고 열쇠 꽂고 이러는 거죠. 그치. 가스 계량기 이런 건 괜찮은가? 전기세 이런 건 다 디지털일 텐데. 하지만 키보드는 갖고 간다. 그럼 당연하죠. 인터넷 세계는 서핑해줘야죠. 네. 키보드는 언플러그드 하면 될 거 아니야? 타자기 가져가면 되겠네. 타자기. 나 처음에 컨셉이었는데 자꾸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키보드 덕후 컨셉이요? 네. 그게 컨셉이라고요? 인생 컨셉이라고? 인생을 컨셉으로 살 수도 있지. 조용히 해.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멤버분들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일단 박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던 가명 정보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3법이 무산됐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 씬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라면서 엄청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산됐다는 게 개정안이 지금 통과 중인데 무산됐다. 최근에 통과가 인제됐는데 아, 계속 무산돼 왔죠. 계속 무산되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된 것은 상임이고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아직 아직까지도, 단계가 네.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러면 결국엔 또 안 될 수도 있는 심지어 거네요. 20대 국회에서 안 될 확률도 높죠.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된다면 지금까지도 미뤄왔는데 이렇게까지 새 시대를 후퇴시킬 거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 거 유출돼봐야 정신 차리지 같은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뭐 자기 거 유출당하면 나라의 법이 왜 있다고 해라고 뭐 따질 사람들이 지금 자기 돈 벌겠다고 저러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법을 대하는 자세를 볼 때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도 물론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사업하는 자세를 볼 때 신기했던 건 이제 최근에 우버엑스의 인터뷰 기사를 잠깐 봤었는데 우버엑스는 그 자동차 갖다가 바로 그냥 사업하는 거 지금 우리가 법으로 막고 있는 거 이거고 그거 말고 그냥 바로 택시를 콜하는 서비스만
하고 있나 봐요. 뭔지 까먹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인터뷰에 우리는 그 각 나라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기 노력한다. 우버엑스는 지금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진출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태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법의 회색지대, 없던 법의 지대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건 중요한 일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을 위법에 가까운 아니면 회색지대라고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한 레벨의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사실 그냥 불법이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구분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볼 때마다 특히나 이제 누구였죠? 바로 그냥 승차 공유 서비스 했던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타다는 최근에 괜찮게 솔루션을 찾았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법 리뷰한 거 뒤져보니까 임의적인 해석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 똑같이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좀.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카카오가 지금 택시 사업체를 굉장히 많이 인수하고 있는 중인데 라이센스 많이 샀죠. 네. 그게 합리적으로 사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그리고 실제로 타다에서도 라이센스를 살 수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안 산 거지. 그 돈을 쓸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뿐인 거라서 저는 나쁘게 말하면 양아치라고 생각해요. 네. 데이터 3법에 관한 것도 이제 그거를 푸시하려고 할 때도 각각의 개인들이 충분히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마련한 상태에서의 오픈이라면 아까 주장한 것처럼 당연히 공감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와 굉장히 그 장치가 없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상태.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스타트업 관련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내 개인정보 지워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지워져 있는 상태라는 걸 다시 나중에 확인했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나 무력감, 이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생기는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치가 불가역적으로 동작하는 게 보장된 상태에서의 오픈이라면 대찬성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오픈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등골 빼먹으려고 노리는 하이나 같은 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거는 다 시간이 지나면 논의 안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발전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도덕 체계랑 상충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의학이 되었건 어느 분야가 되었던 간에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거고 산업의 논리나 자본의 논리와 별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체계를 근간으로 이 법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일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다 공개돼 있고 그 큰 기업들이 그냥 막 쓰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신경 쓰지 않을 거다. 그냥 막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제재가 되어야 하겠고 그거에 대한 법령은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아예 거래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들은 조금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면 되게 옛날 얘기처럼 회상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법 때문에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효율적이고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데이터가 유통이 안 되니까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어떻게 마련이 되든 그런 삶을 선택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어야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됐으니까 내 데이터가 마음대로 사고 팔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이고 그걸 기꺼이 내놓을 만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도록 법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이 해봤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개인이 선택할 수 제도가 있게. 마련됐으면 대신 좋겠다. 선택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 중에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명이 될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옆에 사람이 누리는 걸 보니까 되게 좋네? 나도 동의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선택권마저 뺏어버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 반장님은 방송 준비하시고 소감. 우리 김 팀장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흐름에 대한 얘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도 있었었는데 마침 또 오늘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재미있었던 게 1925년도 조선일보였던 것 같아요. 저 그거 알아요? 네. 알아요. 인력거 조합에서 택시 반대 시위를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인력거를 망하게 하는 저 택시들을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된다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문득 스크립돼가지고 또 인터넷 돌더라고요. 네. 지금 타다 얘기랑 병치돼서 이거 되는 거죠. 완전히 완전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생각할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그러니까 이진법,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된다가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제3의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기술을 몰라가지고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계속 등장한 단어가 블록체인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술을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 아예 좀 포함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어떤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을 이 강물을 내가 혼자 거스를 수 없으니까 강물을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좀 그렇게 좀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좀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 마지막에 엊그제 통과됐던 정보통신망법도 딱 한 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통과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게 허용이 되면서 합의를 하면서 됐던 건데 어떻게 다 한 명의 개인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좀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성숙하게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멋진 마무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데이터 3법은 에피소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